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났어요.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나는 오늘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뵙기로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8시간이나 걸리는 섬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놀랐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에 피어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보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자란 곳을 보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람이 울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부랴부랴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들이죠. 장모님께 드릴 선물로 고급 홍삼 세트와 한우 등급 중 최상급인 소고기를 골랐어요. 거기에 겨울이 다가오니 실용적인 전기장판까지 준비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물어보며 정성을 다했죠. 괜찮을까? 너무 적은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충분해, 걱정 마. 부모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지 선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야. 그의 말에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긴장은 가시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는 예비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배로, 배에서 다시 작은 마을버스로 갈아타는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지치고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넓게 펼쳐진 바다, 끝없이 이어진 산길, 그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취. 이런 곳에서 남자친구가 자랐다니 신기했어요. 배 위에서 멀미가 날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그 말이 위로가 되었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더 설레기도 했어요. 도착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남자친구를 닮았을까? 나를 맘에 들어 하실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남자친구는 태연해 보였지만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고향의 풍경을 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작은 마을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남자친구는 낯익은 길을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무거운 선물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갔죠. 이제 곧 만나게 될 그의 가족, 그가 자란 집, 그리고 아마도 내 미래의 일부가 될 이곳이 궁금했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야. 남자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전통적인 한옥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과의 첫 만남을 위해 준비했죠. 남자친구와 함께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닭들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몇몇은 공중으로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온 나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죠. 저 닭들 진짜 날 수 있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문 앞에 다다르자 마루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남자친구에게만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많이 피곤하지?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죠. 갑자기 내가 마당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순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지만 첫 만남이니 어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어머님도 긴장하셨을 거야. 마당에 혼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선물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낯선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방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옅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예의를 갖추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담배 연기만 뿜으며 남자친구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오느라 고생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부엌 쪽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는데 집안의 상태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손님이 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신 걸까요? 바닥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시선이 내 손에 든 선물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게 뭐냐? 인사드리러 오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홍삼, 소고기, 전기장판을 꺼내자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동안 무표정이었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실망과 무시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전기장판이 뭐냐? 첫 인사 오는 날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남자친구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너 부자라며? 꼴랑 이거 가져왔냐? 남자친구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한 듯 했죠. 나는 돌침대가 필요해. 그거 하나만 사줘. 갑작스러운 요구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침대라니 처음 만난 날 어떻게 그런 비싼 선물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불쾌함이 피어올랐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것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내 대답에도 아버지는 그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담배를 깊게 빨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혼자 두는 걸까?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때 남자친구가 부엌에서 나오며 나를 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만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세요. 그 말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존재는 여전히 이 공간에서 투명인간 같았죠.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선물 봉투에서 꺼낸 고급 홍삼 세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적어도 이 선물은 마음에 드실까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는 태도였어요. 부엌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다. 그 말을 듣자 남자친구가 내 쪽으로 다가와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야, 네가 가져온 소고기 어디 있어? 그거나 먹자. 야라는 호칭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네가 가져온 소고기라는 표현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인데 마치 내가 당연히 가져와야 할 것처럼 말하는 게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선물 봉투에서 한우 등급 중 최상급인 소고기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맛있게 구워 드세요. 어머니는 내 말은 무시한 채 소고기 포장을 열어보더니 이거 먹으면 되겠네라며 바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를 향한 감사의 인사는 없었어요.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불편했지만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다른 거겠지 문화 차이일 뿐이야. 남자친구가 다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야, 고기 좀 구워야지. 넌 서울에서 고기 많이 구웠을 거 아냐?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소고기를 썰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도울 일이 없는지 물었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괜찮아. 너는 거실에 가 있어. 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엌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부엌에 서 있는 것도 어색해서 결국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내가 들어와도 둘 다 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요. 왜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소고기를 들고 거실로 왔어요. 식탁이 아닌 낮은 테이블에 고기를 올려놓고 남자친구와 아버지에게만 자,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는 아무 반찬도 밥도 놓이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나를 보며 너도 와서 먹어라고 했죠. 테이블에 앉아 가족들은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먹다 보니 나는 2점 정도밖에 먹지 못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내가 가져간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엔 서울에서 좋은 고기로 사와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최상급 한우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아버지라고 대답했어요. 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죠. 식사가 끝나고 남은 고기가 꽤 있었습니다. 내심 이제라도 밥과 함께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 고기를 싸서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어요. 여동생 오면 줘야겠다. 그 순간 이 집안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왔는데 어떻게 바로 가냐? 내일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이 섬에서 나갈 마지막 배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교통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지금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에는 분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하룻밤쯤은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갔고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저녁 식사 후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각자의 일을 하며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죠. 남자친구는 자기 방에 들어가 옛날 물건들을 정리한다며 나를 거실에 혼자 두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자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남자친구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혼자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가 이불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자면 돼. 그가 가리킨 곳은 거실 한쪽 구석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얇은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불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 빨지 않은 듯한 퀴퀴한 냄새였죠. 여긴 추운데. 보일러는 없어? 여기 시골이야. 보일러 같은 거 없어. 네가 가져온 전기장판이라도 깔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선물로 가져온 전기장판을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아버지 방에 가져다 놓았다니요. 남자친구의 무신경함이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느껴졌어요. 너 괜찮아?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남자친구가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 같았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솔직한 마음을 말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감정을 숨겼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럼 잘 자라는 말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차가운 바닥에 놓인 얇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몸이 떨렸고 이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숨쉬기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건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불은 너무 얇아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죠. 새벽에는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그의 무관심한 태도가 충분히 상처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불편함,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잠에 들기 힘들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아침 먹자. 몸이 뻐근했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밤새 고문을 당한 사람 같았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소고기가 조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소고기는 아버지의 밥그릇 옆에만 있었고 나와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는 김치뿐이었습니다. 잘 잤니? 갑자기 아버지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나에게 직접 질문을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혀 잘 자지 못했지만 예의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어때? 시골이라 불편하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오히려 새롭네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면 너도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와 서울에서 살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놀란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쳐다봤지만 그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들?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네, 아버지. 제가 형님 대신 이 집을 지켜야죠. 남자친구의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을 지킨다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맞아, 우리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살림도 해야지.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나를 며느리가 아닌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살기로 했던 약속은 남자친구의 거짓말이었고 그의 진짜 계획은 나를 데려와 부모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슬슬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야지. 오늘은 같이 밭에 가자. 고구마 캐는 거 배워야 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밥 먹었으면 설거지해라. 나는 밭에 갈 준비할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이대로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빨리 이 섬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호미와 장갑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나를 밭으로 데려갈 생각인 것 같았어요. 빨리 끝내고 나와라. 일할 시간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한숨을 쉬냐? 괜찮아? 아니. 사실은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 어제는 그런 말 없었잖아.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로 돌아가야 해. 거짓말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어머니가 너랑 밭에 가려고 기대하셨는데. 남자친구의 말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내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부모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급해서 그래. 다음에 와서 제대로 인사드릴게.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뺄 시간 확인해 볼게. 그가 나가자마자 빠르게 짐을 챙겼어요. 이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는 도중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어요. 벌써 가려고?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루 만에 도망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시골 생활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비꼬는 듯한 아버지의 말투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가자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배가 2시간 후에 있어. 어쩔 수 없네. 괜찮아, 기다릴게. 정말 2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내가 떠난다는 소식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에 오면 농사일 가르쳐 줄 테니 제대로 배워가라는 말만 던졌습니다. 그 말에 속으로 쓴웃음이 났어요. 다음은 없을 텐데.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렀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은 내가 떠나는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는 뒤뜰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셨고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없어도 그들의 일상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배 시간이 가까워졌고 남자친구가 나를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항구로 가는 길, 남자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역 이야기나 어릴 적 추억을 말했습니다. 마치 지난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다음에 와. 그때는 더 오래 있자.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폭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응,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남자친구가 보였지만 나는 손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빨리 출발하기만을 바랐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배가 섬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 긴 여정 동안 무수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진짜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 이제 끝이야. 서울행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악몽 같은 경험만이 맴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내 자신에 대한 실망도 컸죠. 어떻게 3년 동안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가고 있어? 부모님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그는 정말 자신의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자친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드디어 받네. 집에 잘 도착했어? 그의 무신경한 목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거짓말?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살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내가 섬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 넌 형님 대신 집을 지켜야 한다며 동의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어. 어차피 바로 이사 가는 건 아니잖아. 그의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중에 천천히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우리 미래의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넌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뭐?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냥 시골 어르신들은 다 그래. 별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내 아버지는 내가 가져간 선물을 무시하면서 돌침대를 사달라고 했어. 내 어머니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리고 넌 그걸 다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야, 다신 연락하지 마. 폭발하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인사까지 잘 다녀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의 말에 더욱 황당했어요. 잘 다녀왔다고? 그는 정말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절대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슬픔보다는 분노와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였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가 내 이야기를 듣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특히 언니는 분노했어요. 뭐?
그렇게 너를 대했다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언니는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 정말 너무했다. 우리가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해주자. 언니의 제안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아이디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고도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에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 남자를 우리 집에 초대해. 그리고 그가 너희 집에서 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자. 언니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런 복수극을 벌여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런 경험이 그에게 필요한 교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를 초대할게.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보는 게 어때? 내가 너희 부모님을 만났으니 이제 네가 우리 부모님을 만날 차례야. 그는 의외로 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언제 갈까? 이번 주말에 와. 우리 가족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가 자신의 행동을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기대되기도 했어요. 그가 와서 우리 가족을 만나고 그가 나에게 했던 일들을 경험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일이 끝나면 정말로 그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날 거라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아침에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어제까지 언니와 함께 어떻게 그를 대할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죠. 단순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언니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옷가지들이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은 아침 식사 후 치우지 않은 채였죠. 너무 티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남자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몰라. 그의 집이 그랬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 상태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가 선물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과일 바구니와 작은 케이크였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들어와. 짧게 인사하고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자친구는 집안의 어수선한 상태를 보고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소파로 안내했는데 소파 위에는 여전히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어요. 앉아. 그냥 옷 좀 치우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옷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왠지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내 입장이 되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자극했어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인데.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선물 봉투를 받아들고 바로 옆 탁자에 툭 내려놓았어요.
그의 선물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마치 그의 아버지가 내 선물을 대했던 것처럼요. 엄마, 아빠, 왔어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의도적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잠시 후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사도 없이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왔다며? 언니가 나에게만 물었어요. 마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응, 방금 왔어. 나도 똑같이 남자친구를 무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불편함이 역력했죠. 그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이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갑자기 내가 물었어요. 그가 안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 이미 점심 먹었어. 근데 배고프지 않아? 진짜? 강요하듯 물었죠. 괜찮아, 정말. 아니야, 뭐라도 먹어. 내가 준비할게.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일부러 소리나게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요란하게 행동했어요. 잠시 후 작은 접시에 김치 몇 조각과 오이 두어 개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자, 먹어.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보았어요. 분명 이런 대접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오이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는 남자친구를 힐끗 쳐다보고는 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냐? 네, 아빠.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언니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셨죠. 남자친구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그의 불편한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부분은 만족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가 섬에서 나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제야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첫 인사에 이런 거 가져왔어?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과일을 고르려고 했는데. 우리 집은 과일 많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언니가 선물 봉투를 다시 그의 앞에 밀어놓았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거절당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마치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 전기장판을 거절당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대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하셨어요. 필요 없으면 돌려주던가.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나를 데려갔던 그 섬에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어색함과 불쾌감으로 가득 찬 표정만 남았어요. 이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불편한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해? 다들 밥 먹어야지. 남자친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식사 시간이 되면 이 어색한 분위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식탁에는 그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도 같이 먹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의 존재를 방금 알아차린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그래, 저기 구석에 앉아. 남자친구는 식탁 구석에 불편하게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에게 건네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완전히 대화에서 제외되었어요. 어머니가 그의 앞에 김치와 밥만 놓아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많이 먹지 마. 우리 집 음식은 비싸. 어머니의 말씀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자신의 접시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를 무시한 채 대화를 이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남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건 서울에서 살려고요. 정말? 섬에서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부모님한테 동생이 며느리 데려와서 집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형님 대신에?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내게 시선을 돌렸지만 나는 모르는 척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냥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언니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동생을 데려가서 일꾼으로 쓰려고 했잖아.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 부모님 앞에서 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자야? 그 말에 남자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인사도 잘 다녀왔는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 잘 다녀왔다고? 내 부모님은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내 아버지는 내가 가져간 선물을 비웃으며 돌침대를 사달라고 했고 너희 어머니는 내가 가져간 소고기를 다 먹고도 다음엔 더 좋은 걸 가져오라고 했어. 그리고 넌 그 모든 과정에서 나를 전혀 챙기지 않았어. 남자친구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이 어땠어? 불편했지?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땠어? 이게 바로 네가 나에게 한 거야.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넌 눈앞에서 다 보고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 남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분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난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래서.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순간 그를 향한 분노가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그가 자라온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내 기분을 생각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상처받았는지 알았어야 했어. 그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고 나는 그를 따라갔어요. 현관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3년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슬픔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좀 심했나? 아니,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그가 자신의 행동을 깨닫게 된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남자는 잊어버려라.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아빠. 당분간은 남자친구 사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아팠지만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삶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